한국에 온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변을 살피고 낯선 말투가 혹여 누군가의 시선을 끌진 않을까 조심하고 밤이 되면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던 시절이 이제는 멀리 밀려난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비워지는 건 아니더군요. 삶은 변했지만 내 안에 오래된 그림자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 햇살이 너무 환해서 눈이 부시게 들던 순간에도 저는 책장 안쪽 구석에 꽂힌 작은 일기장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에 닿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평양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써 내려갔던 기록들. 병원 복도에서 나던 공기의 무게, 갑자기 사라지던 환자들, 지워진 의무기록, 아무도 묻지 못했던 침묵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쉽게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일기장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읽어도 괜찮은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가에서는 미세하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종이 표지를 손가락으로 풀었습니다. 표지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조금 일어나 있었고 종이는 노랗게 바랜 곳이 많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손글씨가 어색할 만큼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누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숨을 죽이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왜 이 기록을 남겼는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동에서 조용히 눈을 감던 환자들의 손, 아이를 업고 데려왔던 어머니의 떨리는 입술, 밤마다 의료진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였던 복도. 하지만 제가 지금도 손을 떨게 만드는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여백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여백을 보자마자 숨을 한 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딱 한 줄, 이 아이를 잊지 말자. 더 이상 적지 못했던 흔적처럼 문장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평양병원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그 아이를 만났던 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진 날.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누군가의 이름이 그토록 오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까? 왜 그 아이만큼은 잊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놓쳐버린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시 평양병원의 복도 냄새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낡은 복도 특유의 공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침묵.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환자들마다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또래보다 왜소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 페이지에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그 이유를 이제야 말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저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또다시 들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제 마음 어디엔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날의 기록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레 덮으며 저는 창가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겨울 병원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파도처럼 천천히 제 손등 위로 밀려왔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 과거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은 어쩌면 아직도 저를 가볍게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문을 열고 걸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할 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이상한 기운과 그 방 안에서 들렸던 침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이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천천히 다시 시작합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치고 나서 그날 하루는 평소보다 오래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간직해왔던 기억들이 햇살 속에서 하나둘 떠오르는 게 낯설기도 하고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감정일 뿐, 그때 평양병원에서의 하루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 저는 늘 병동을 먼저 걷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무 기록을 정리하며 약품과 장비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서두르지만 안정적인 병동이었고 사람들은 자기 역할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지만 저희가 일했던 그곳의 공기에는 다른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 규칙은 의무 기록의 순서나 보고 체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규칙이라고 하면 환자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한다든가 의약품을 정확히 관리한다든가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우리 병원에서의 규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규칙은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지 않는다. 이 규칙은 제가 병동에 들어왔을 때부터 간호사들이 공유하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갑자기 병실에서 없어져도 어느 직원이 보이지 않아도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나도 함께 불려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동 끝 복도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잠겨 있었고 그 앞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의자에 잠시라도 앉으면 다른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문은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스며든 기운이 몸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병동을 돌 때 저는 늘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간호사들끼리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이 곧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왜 그렇게 조심해야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을 되짚어 보니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병원 안에서 오래 서성이지 않는다. 특히 밤 근무 때는 발걸음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낮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공기 속에 포개져 들리는 공간. 그 정적 속에서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한 웅성임이 들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의료진의 회진인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새벽 회진은 경험 많은 간호사 몇 명만 따라갔습니다. 저 같은 젊은 간호사는 대개 병실을 지키며 수액줄을 확인하거나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했죠. 하지만 가끔 열린 문 사이로 지도 간부들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지는 걸 보면 그 순간만큼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뒤 병실이 하나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병실은 다음 날이면 다른 환자로 채워졌고 기록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기록을 지시 없이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평양병원에서는 의무 기록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자의 기록은 하루 만에 사라지기도 했고 어떤 기록은 며칠 동안 갱신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록을 쓰고도 지우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간부가 브리핑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환자의 상태가 아니라 기록을 잘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남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답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묻는다는 건 질문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그 기록은 때때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병동에서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침묵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병동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규칙이 아닌 제 감정으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저를 위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한국의 햇살을 받으며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이제는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과거의 공기와 현재의 공기는 이토록 달랐다는 걸 이제야 알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병동 끝 복도에 서 있던 그 의자와 닫혀 있던 그 문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왜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야 했는지 저는 그때 몰랐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조금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만들 어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제가 일기장을 펼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은 오후 회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병실마다 해가 들기 시작해 아이들이 조금씩 밝아졌고 어른들도 차분해졌습니다. 병동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그 시간만큼은 희미하게 묻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저는 한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표정이 차분했고 나이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통증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낯선 간호사가 다가오면 몸을 움츠리기도 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침대 옆에 다가가도 조용히 제 손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차분하다기보다는 익숙해져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거나 이미 많은 것을 견딘 아이에게서만 느껴지는 묘한 공기.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지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게 될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침대 옆에서 아이에게 물을 건네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체온을 재는 동안 아이의 눈동자가 제 눈을 천천히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견디느라 감정 표현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제인가 이 병실을 떠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회복 속도는 다른 환자들보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회복하면 병동의 일반 환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간호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회진이 끝난 뒤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른 검사실로 이동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종종 검사를 위해 방사선실이나 작은 처치실로 이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어느 곳에서도 아이가 있다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치의조차 아이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전출됐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말이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쓰는 용어지만 그 이동이 이상하게도 대부분 기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차량을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오후 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그 아이의 파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부터 입원 날짜, 처방 이력까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잘못 관리했다고 보기엔 너무 철저했습니다. 저는 당시 경험 많은 선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 기록이 사라졌어요. 선배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아주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출됐어. 어디로요?
제가 이어 묻자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질문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들리라는 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서 짧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도 몰라. 그 말은 그 아이의 사라짐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기록이 사라지고 이동 경로가 없고 직원들조차 끝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흐릿하게 전출되는 일.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입원해 있던 아이였고 간호사들이 조금씩 정이 들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자 병동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서늘하고 침묵이 늘고 동료들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록지 복사 그대로 이름 하나만 일기장에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누가 볼까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그대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름만은 제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 병원에서는 수상한 일들이 조금씩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패턴들을 하나씩 연결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분명 그 아이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그 아이의 얼굴보다도 그 아이가 사라진 뒤 병동에 내려앉았던 묘한 침묵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결국 병원의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 병동의 공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단순히 조용한 병원이었다면 그 사건 이후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긴장이 하나둘 쌓여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끼리 나누던 짧은 눈빛에도 두려움이 실렸고 의사들의 움직임도 어느 순간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병동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설명이라는 건 늘 사후적 정당화일 뿐이었고 진짜 이유는 언제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사라짐 이후 저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전출되는 날에는 대부분 새벽에 지도 간부가 병동 근처를 배회했고 중간 책임자들이 모두 유난히 일찍 출근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손전등의 움직임도 더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환점은 그 새벽 회진을 직접 보게 된 날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밤 근무를 마치고 교대할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병동은 조용했고
창밖의 새벽빛은 아직 희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환자들의 움직임도 거의 없어 평소라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복도 끝에서 미세하게 공기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니었지만 누군가 지나간 것 같은 공기. 북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이런 기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도 간부 2명이 손전등 불빛을 아주 낮게 비춘 채 병동 가장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평소엔 새벽 근무를 맡지 않던 주치의가 서 있었고 그 뒤로 가장 오래 일한 선배 간호사 1명이 표정 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확인된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병실을 스쳐 지나가며 안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평소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병동이라고 부르던 곳이었고 공식적으로는 격리 환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격리복을 입고 나오는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그 문이 열리고 흐릿한 불빛이 안쪽으로 스며드는 순간 저는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침대 같은 형태였지만 정돈된 병실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치료보다는 부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고 기록 파일 같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의료 장비도 환자 보조 장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파일을 들고 나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있는 복도 쪽으로 선배 간호사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 건 절대 기억하지 마라. 그 눈빛 하나만으로 저는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훅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그 뒤 아무 말 없이 다시 간부 뒤를 따라갔습니다. 며칠 뒤 병동에서 보이지 않던 간호사 1명이 갑자기 해외 파견을 갔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들은 직원들 중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특별병동 주변을 자주 오가던 사람이었고 그 회진에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특별병동 앞의 분위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문 앞에 놓인 의자마저 어느 날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지날 때 갑자기 들려오던 기운 같은 것도 느끼기 어려워졌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일기장에 작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나갔는지,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리고 병동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도 단순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환자들과 지워지는 기록들이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라진 어린 환자 이후 전출 기록의 양식과 시간, 간부들의 이동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작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조용히 해, 우리 모두 알고 있어라는 뜻이 들어 있었고, 그녀들의 침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새벽 회지는 제가 처음으로 이 병원에서는 치료보다 다른 일이 우선일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병동을 평범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모든 침묵이 이유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밝은 방 안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저는 이미 어떤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병동 전체가 하나의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국 저에게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 며칠 동안 병동은 묘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평양병원은 원래 수음이 적은 곳이었지만 그 며칠간의 정적은 마치 누군가가 복도 끝에 커튼이라도 쳐놓은 듯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아이의 빈 침대가 저에게는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놓였던 작은 붕대 꾸러미, 아이에게 물을 건네던 플라스틱 컵,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조용한 눈빛. 그 눈빛을 생각할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회복 속도는 괜찮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전출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기록이 지워졌다는 건 그 병동에서 흔했던 일임에도 유독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어디선가 마음에 작은 저항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에 대해 병동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의무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을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손을 떨며 적은 그 이름은 지금도 제 삶에 박혀 있는 하나의 조용한 흔적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전출 전날 밤 병실 내부를 낮추고 환자들의 수액을 다시 점검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유난히 태연해 보였습니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내일이 오는 걸 고요하게 기다리는 듯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오늘은 좀 어떠니? 아이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아주 살짝 움직이며 대답 대신 눈빛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연망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병원에서 오래 버틴 아이들만이 가진 알고 있다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조용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이미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는 이병동의 규칙을 이미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게 참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잠시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이병동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다음 날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근무를 시작하려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의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트가 잘 개어져 있었고 침대 모서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던 자리라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간호사에게 분명하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출됐어. 그 답만 돌아올게 뻔했고 그 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기록실에 들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의 의무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고 종이 기록함에서도 아이의 파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입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기억은 지금 한국에서 햇살 속에 앉아 차분히 떠올려도 여전히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라진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의해 흔적이 지워졌고 누군가가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병동 내 움직임에서 이상한 패턴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기록이 지워지는 환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전출 시간이 새벽이거나 병동이 가장 조용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동 차량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사라짐은 저에게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직업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이 병원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작은 원룸에서 창밖 햇살을 받으며 그 아이를 떠올리면 무섭기보다는 그저 미안함이 먼저 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 손을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넣던
저녁의 떨림 역시 아직 제 안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기록이 지워진 뒤로 병동은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표정 속에서도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기운이 병원 전체에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자 그 조용함의 방향이 희미하게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보면 직감이 현실보다 먼저 반응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은 하루 이틀 사흘 조용히 짙어졌습니다. 병동 복도를 걸을 때 저를 흘끗 보는 듯한 시선, 선배 간호사들의 짧은 속삭임, 지도 간부가 새벽에 병동을 돌던 날 저를 향해 아주 잠깐 멈추던 발걸음.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공기 속에서 이제 제 차례도 머지 않았다는 걸. 그런 느낌이 가장 뚜렷해진 건 어느 날 오후 근무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병동이 조용했고 복도 끝에서 약한 전등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액줄을 정리하려고 병실 사이를 이동하다가 지도 간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제 이름을 짧게 불렀습니다. 은하동무. 그 한마디는 목소리가 낮았음에도 병동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등허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시도 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오늘 밤 근무는 빠지시오. 그 말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인지, 왜 아무런 상황 보고도 없이 저를 밤 근무에서 제외시킨 것인지, 그 이유를 묻는 건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빠지라는 말은 때때로 누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신호라는 걸 저는 이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말을 들은 직후 며칠 뒤 병동에서 보이지 않았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바람도 어둠도 아니라 병원에서 저에게 흘러오던 그 설명되지 않는 기운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뒤 저는 문을 닫으며 오래도록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끝을 차갑게 만들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작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마지막 페이지의 아이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나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 표정. 말없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그 잔잔한 눈동자의 떨림. 그 아이가 사라지면서 남긴 공백을 떠올리자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 병동의 규칙은 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규칙을 따르다 보면 나도 어느새 이름조차 남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조용한 울림 같은 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심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처럼 어느 날 예고 없이 기록에서 지워지는 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든 병원을 떠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건 위험했기에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조용히 중국으로 빠지는 루트가 있다는 이야기, 그 경로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 저는 그 경고가 저를 말리기 위한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걸 그때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움보다 움직이기 위한 두려움이 더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는 길 내내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도 어디선가 늦기 전에 떠나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 한 선배 간호사가 제가 보지 못한 척하면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병원의 공기 속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탈출은 위험했지만 남아있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 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공백이 제 삶의 공백이 되기 전에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조용한 방,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돌을 밟는 느낌, 웃기 사이로 스며드는 공기,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굳게 입술을 다물던 순간들. 그 시간이 지나고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몸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곧 다른 두려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낯설었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숨듯이 지냈습니다. 창문 밖의 그림자만 스쳐도 심장이 움찔했고 밤마다 들리는 게 짖는 소리조차 어떤 위험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신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돌아간다면 내 이름도 기록도 없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병원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저를 움직이게 했던 건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숨겨주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두기 어렵소.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하오. 그 말은 저에게 또 한 번 결심을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로커와 연결돼 마침내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길었고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보다 대사관 문 앞에 섰던 순간이 저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대사관 주변은 평범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저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곳까지 온 사람들 중 문 앞에서 잡힌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핸들을 잡듯 문 손잡이를 쥐려다가 손이 떨려 한 번 놓쳤습니다. 숨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출되기 전날 조용히 제 손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던 그 눈빛, 그 아이를 잊지 않겠다고 일기장에 이름을 적었던 순간의 떨림. 저는 그 기억을 붙잡으며 다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여기서 끝나게 해주세요. 문을 두드린 건 3번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두려움 때문에 크게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 안에서 발걸음이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쇠잠금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나온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제가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어떤 약보다 저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풀려 저는 벽에 잠시 기대어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건네고 의자를 당겨 주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숨만 길게 내쉬다가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곳은 오랜만에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누가 서 있지 않은 현실. 그 평범한 사실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이 긴 시간을 견뎌낸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 건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길의 끝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내 공기는 따뜻했고 바람 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양병원에서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아이의 이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한국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환한 조명 아래 서 있었을 때 저는 그 빛이 너무 따뜻해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제가 설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살아도 된다. 한국에 도착하던 날의 빛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너무 환해서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그 밝음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비로소 끝났다라는 감정을 조금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열해가 되어 이제는 제 삶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이라는 땅 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정착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말을 아끼며 살다 보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계를 낮추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일도 설명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고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가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저를 조심스레 대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더 해도 괜찮다는 걸 천천히 알려주던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둘 만나는 동안 저는 조금씩 어깨에 올려져 있던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걸 말하는 건 위험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동안 제 안에서 눌러두었던 수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업이 끝난 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북한에서 울지 못했던 모든 날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착 이후 저는 여러 일을 해보았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창고 관리, 요양보조 공장 조립까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은 몸이 힘들었고 어떤 일은 사람들 시선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고 저는 이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도 어느덧 한국 사회 속에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를 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고, 저녁에는 마트에 들러 채소를 고르고, 가끔은 저녁 햇살을 보며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들이 저에게는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오전 시간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북한에서 늘 긴장하던 그 새벽과 달리 한국의 햇살은 경계가 아니라 안심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원룸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사들인 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을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이 조용히 자라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묻어두었던 기억들도 조금씩 다른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겁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이름을 적어두었던 그 일기장을 다시 펼친 건 한국 생활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전에는 그 이름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과 그 병동의 공기가 한꺼번에 되살아날까봐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정도 삶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증거였겠지요. 일기장을 펼쳤을 때 손글씨가 조금 흔들려 보였습니다. 시간 탓인지 그때의 떨림이 펜 끝에서 남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자 이상하게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병동의 공포보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억이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너를 기억한 채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기장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짧게나마 적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사소한 하루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이제는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해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내가 꾸준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잠을 설칠 일도 없고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손이 떨리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조용하게 이어지고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북한 병동의 침묵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한국의 조용한 햇살 아래에서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제가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늘도 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라지지 않았듯 그 아이도 제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